12해 전에는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이 전년보다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혼인은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부터 11년 연속 혼인 건수는 감소폭만 다를 뿐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 1년 전보다 800건 줄면서 4년째 역대 최저가 됐습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연령대에서 남성은 8.4%, 여성은 7.2% 결혼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해야 된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20대가 35%에 불과했는데 경기 둔화에 따른 취업난,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신혼집 마련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런 경제적 부담들이 좀 두려운 상황이라 결혼 생각이 없고 또 앞으로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다. 평균 초혼 나이는 남성은 33.7세, 여성은 31.3세로 꾸준히 늘어서 늦게 결혼하는 현상이 추세가 됐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늦게 하는 현상은 OECD 국가 최저인 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과 출산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혼인이 줄어들면 출산도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혼도 8천 건 줄었는데 혼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자녀 유무가 이혼 결정에 영향을 줘서 최근 10년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건수는 3분의 1 이상 줄어든 데 비해서 그렇지 않은 부부는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육아도 할 그 당사자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이 설문조사를 심층 분석한 자료라고요. 네, 좀 청년 세대일수록 네. 결혼이나 출산 그리고 육아를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네. 이미 여러 조사들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청년 세대의 속내에도 결국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도 될 만한 괜찮은 사회인가? 여기에 대한 불신이 클 때 결혼과 출산, 육아를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2030 청년 세대에서도요. 내 삶의 질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사회에 기회가 고르게 열려 있는 편이다.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결혼과 출산, 육아에도 긍정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사회복지연구회의 개간지에 게재된 논문에서요. 성인 1,04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11월에 했던 설문조사에서 20살부터 34살까지의 미혼 남녀 281명의 응답을 다시 한번 추려서 심층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이 연구에서 네. 이 미혼 남녀들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중요하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보는 경우, 이렇게 3집단으로 나눠본 겁니다. 그랬더니 소득 수준으로 보면요. 결혼과 출산이 살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보다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벌고 있을 경우에 승산비가 8배 이상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승산비는 상대적인 확률을 계산하는 통계 용어인데요. 오늘은 그냥 확률이란 말로 대체해서 지금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혼 남녀가 어느 정도는 소득이 있어야 꼭 결혼하고 아기도 낳아야지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나 건강 상태로는 큰 차이가 안 보였습니다. 고용 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졸이냐 고졸이냐 또는 안정적으로 고용됐느냐 파트타이머냐 이런 걸로는 별 차이가 안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비교적 평등하고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 있다고 생각할수록 결혼과 출산을 중요하게 여길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노력하면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여길 확률이 그냥 중요하다 정도로 생각할 확률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세대의 미래를 밝게 볼수록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공감이 되네요. 네. 네. 남녀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났다는 것도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요. 네. 결혼과 출산을 필수라고 네. 생각하는 미혼 여성은
4%에 불과했습니다. 남성도 필수라고 생각하는 거는 12.9%에 그치긴 했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크죠.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도 않다는 유형에 속할 확률도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기회가 공평하게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에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들일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출산과 육아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각오 없이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 또 일과 가정의 양립, 또 기회의 평등에 대한 뼈아픈 고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다 같이 공유해야 지금의 저출생 문제에 비로소 직면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이게 중장년층만 추려서 이렇게 생활상을 분석하고 있다고요. 네, 아마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속하실 겁니다. 만 40세에서 64세까지의 한국인. 출근 준비하거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는 주부들 중에 이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표를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그야말로 40세에서 64세까지에 집중돼 있죠. 20, 30대부터 사람이 적어지고 그 밑으론 아찔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40, 50대가 현재 우리 사회의 허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구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계속 한국을 떠받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이 연령대를 통계청이 처음으로 따로 떼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의 경향성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 보는 게 이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데 시급하다고 본 거죠. 그러네요. 저렇게 따로 떼서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 형태에 좀 벗어난 집들이 많다면서요. 네, 좀 40대에서 60대 초반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은 좀 가족들과 도란도란 그렇죠.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을 많이 그리잖아요. 네, 현실은 달랐습니다. 40세에서 64세 사이가 한 명이라도 포함된 집이 다 해서 1,34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세대 유형별로 봤을 때 물론 제일 많은 거는 부부와 미혼 자녀 구성이었지만요. 그 다음은 1인 가구, 아예 세대가 구성되지 않는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1인 가구라고 하면 떠올리는 독거노인이나 2030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5집 중 1집은 독거중년입니다. 이게 60대에 몰려있지도 않습니다. 40대 초반부터 쭉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가족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의 생각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통계청 담당자도 눈에 띄더라고 얘기한 부분인데요. 중장년층에서 사람 수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은 형태의 집이 2인 가구, 대체로 부부로 추정되는 2명짜리 가족입니다. 50대 초반부터 이런 집이 급격히 늘기 시작해서요. 50대 후반부터는 가장 흔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어쨌든 성인이 된 자녀는 집을 떠나서 독립하는 게 대세라는 거죠. 부부가 앞으로의 긴 인생을 둘이서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이게 당면한 과제인 집들이 가장 많은 겁니다. 사실 어떤 국가 통계든 1년 사이에는 큰 변화를 보기가 힘든데요. 세대와 가족의 분화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딱 지난 1년 동안만도 독거중년 1인 가구는 크게 늘고 3대가 같이 사는 집은 더욱 많이 줄어드는 빠른 해체가 진행됐습니다. 진짜 1년 사이에 저런 현상이 보였다는 네. 게 좀 주목되네요.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거겠죠? 네. 네. 제가 어저께 기사 보다 보니까 진짜 이런 제목 기사들이 많이 보이긴 했어요.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다? 이런 네. 기사가 많던데요. 네,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많이 나와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집이 자가인데 명의는 남편 또는 아내 앞으로만 돼 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가족은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대가 넘어도 집을 가진 사람이 절반도 채 안 된다는 건 그냥 개인으로만 따졌을 때의 숫자입니다. 중장년층 유주택 가구의 비중은 64.6%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3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60% 가까이가 이 금액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빚이 늘어난 집이 많습니다.
이 연령대에서 대출을 낸 사람들이 대출 규모 순으로 쭉 한 줄로 선다고 할 때 딱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5,8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데요. 1년 전보다 12%나 늘어난 겁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부동산 열기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유주택자만 따로 추려서 보면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빚 규모가 1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의 평균 소득은 연간 3,890만 원이었습니다. 요즘 물가 인상률 수준만큼 소득도 작년보다 5.4%, 재작년보다 5.4% 증가하긴 했지만요. 확실히 50대 초후반부터 소득 있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고령화 시대라지만 은퇴는 빨라지는 현상이 이번 통계에서도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중장년층 통계만 따로 내고 있지만요. 앞으로 청년층 그리고 노년층을 각각 따로 떼서 본 자료도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연령대별로도 비교하면 지금의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 기자가 자료 꼼꼼히 보시고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 무주택자 관련된 부분 꼭 또 잘 짚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